안녕하세요. 클라우드입니다.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든가 혹은 수익을 꾸준히 냈다든가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00명 중에 몇 명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적은 수만이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배경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단기적인 장기적인 안목과 플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내 통장에 들어있는 예수금을 어떻게 뭐 산다 혹은 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냥 판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충격적인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주식 거래를 10년이나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파란 건 내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윗꼬리 아랫꼬리나 그 캔들의 의미, 또 일봉밖에 모르셨대요. 뭐 분봉이나 뭐 월봉 이런 것도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동평균선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카페의 특성상 저희 카페가 주식 거래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리딩을 해드릴 때조차도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든가 혹은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걸 이렇게 극복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이 좀 오래 걸리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강의반을 좀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반이 원래 이름은 기초반이었었는데 또 너무 기초적인 지식만 자세히 풀어 설명하려다 보니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 강의반을 통해서 기초 지식과 더불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심화 과정으로 혼자 거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이름을 강의반으로 변경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배경 지식과 역사 그리고 주가 지수와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1강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가 아는 주식이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주식 거래라는 것은 이렇게 호가창이 떠 있고 이제 매수와 매도 화면 속에서 내 예수금을 가지고 내가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44,000원짜리를 내가 몇 개 살 수 있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수량 딱 갖다 쓰고 이게 지금 매도네요. 매수에다가 이렇게 수량 딱 쓰고 매수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샀어요. 44,150원에 샀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44,500원이 되면 올랐네. 오르면 좋은 거. 거꾸로 내가 44,150원에 샀는데 43,000원이 된다 그러면 내리니까 나쁜 거. 오르면 수익이 나서 좋은 거. 내리면 손실 나서 나쁜 거. 결국 내가 아까 샀으니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나중에 팔아서 주식 거래를 끝낸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주식의 한계는 이게 다예요. 차트도 없고 뭔가 재무제표도 없고 그냥 단지 또 시장에 대한 파악도 없이 그냥 주식 거래는 매수와 매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작으로 주식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이 처음 시작됐었던 것은 16세기 초 포르투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포르투갈은 대략 한 여기 정도죠. 포르투갈에서 요렇게 배를 타고 가서 인도까지 가서 여기가 아니죠. 인도는 여기죠.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각종 향신료를 들여와서 다시 유럽에다가 재판매하는 그런 상업 활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해서 이 상업을 똑같이 따라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차이는 있어요. 영국은 약탈로 시작을 합니다. 가는 족족 그냥 다 식민지 만들어 버리고 그냥 죽이고 때리고 뺏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완전 정반대예요.
네덜란드는 가는 족족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거 이걸 줄 테니 네 거 이걸 줘라.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상업을 진출을 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암스테르담이 이제 여기죠. 네덜란드는 여기서부터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가려다가 보니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가다가 또 해적도 만나고, 여기서 뭐 좌초도 하고, 이러다 보니 귀족들이나 왕족 중심으로 배가 만들어져서 인도까지 갔다 오면, 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막 돈을 2배로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2억이 됐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만큼 필요한 건데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귀족들과 왕족은 한계가 있으니 상인들과 또 이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업이 이 배를 하나를 통째로 만들었는데 이 배가 그냥 좌초해버려요. 그러면 이 배를 지은 만큼의 비용만큼을 통째로 그 귀족이 그거를 다 떠안고서 그냥 귀족도 어느 순간 그냥 한 번에 망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귀족도 100% 출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가령 한 20에서 30% 정도를 출자를 해놓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의 투자를 받아서 주식으로 발행을 해주고 갔다 와가지고 이 후추나 커피나 사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시민들에게 뭐 2배로 뻥튀기 됐으니까 나눠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동인도 회사가 최초 설립된 것이 주식의 탄생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본가의 자본, 그러니까 귀족의 자본이 아닌 대중 수중의 유휴 자본, 집에서 놀고 있는 쌈짓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배를 건축해서 그 돈으로 인도까지 다녀오게끔 만드는 것이 주식의 탄생 배경입니다. 초기 주식시장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이름이 핸드릭 대 카이저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뭐 요렇게 이제 거래소 형태가 이제 있고 뭐 많은 상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가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인 돈을 가지고 배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회사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이 되겠죠. 근데 최초의 증권 거래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이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사무소의 주식 명부의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식의 실제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주구리주구리 이렇게 써있죠. 뭐 여기에 내용에 뭐 약관도 써있을 거고 우리가 왜 이 주식을 발행을 했고 어떤 회사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주식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다 벌었을까? 요런 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당시 주식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이분은 반 호이엔이라는 분인데요. 얼마 전에 그 튤립 피버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세요. 이분 그 데인드안이 연기하셨죠.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들여온 그 튤립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 튤립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알뿌리를 조금씩 변종을 해가지고 뭐 노란색 튤립에다가 거기다 막 주황색 섞고 동일한 튤립은 하나도 없이 계속 새로운 튤립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변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 사업 자체가 막 확장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튤립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를 했다가 결국 90%가 폭락을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2000점의 풍경화를 죽도록 그려가지고 빚을 다 갚고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하죠. 이 영화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튤립에 투자를 하게 됐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분이 1596년이시니까 또
그 네덜란드에서 초기 생성됐었던 주식시장 그때부터 이제 거의 활동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그 이제 다니엘 디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누군고 하니 그 로빈슨 크루소를 쓰신 소설가예요.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이제 늙음하게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60세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영국의 공기업이었던 사우스 씨 컴퍼니라는 데다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로 돈을 많이 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우스시 컴퍼니라는 게 이게 이 회사가 그 영국 의회의 의원들한테 막 로비도 하고 우리 회사 정말 괜찮아 뭐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뭐 이렇게 해서 사우스시 컴퍼니 쪽에 뭔가 이런 수혜가 되는 정책을 만든다든가 제도를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러면서 회사가 이제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이게 결국 부실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한꺼번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 회사에 투자를 하셨던 또 다른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아이작 뉴튼이십니다. 이분은 조금 억울한 케이스예요. 보면 똑같이 그 다니엘 디포님하고 같이 투자를 하셨다가 그 사우스 씨 컴퍼니 거기 투자하셨어요. 이분도 영국 분이잖아요. 자,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주식을 여기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요것만 딱 요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끝나고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주가가 막 오르고 나니까 여기쯤 돼가지고 뒤늦게 포모가 오셨죠. 네, Fear of Missing Out이죠.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것 같은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공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재매수를 할 때는 여기선 소액이었고 여기선 거액을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거든요. 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했다가 일시적인 한 번에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천체의 움직임까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기까지는 1600년대. 이제 아까는 이제 이 반 호이엔 같은 경우에는 1596년에서 1600년대고요. 요분은 이제 1600년대에서 1700년대예요.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1800년대가 나오는데요. 마크 트웨인 님이세요. 1835년부터 1910년까지 사셨습니다. 유명하죠?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왕자와 거지를 쓰신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발명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발명가기도 합니다. 그 브래지어 등 그 뒤쪽에 있는 그 후크를 이분이 발명하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막 입어야 되거나 막 이랬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를 후크를 발명해가지고 와 엄청난 발명을 하셨다. 그렇게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금 광산 거기에 대한 로망이 되게 이제 크죠. 그래서 금 광산에다가 젊은 시절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크게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광산의 금맥이 발견될 것을 믿고서 노년에 한 번 또 크게 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십니다. 그 크게 손실을 본 걸 두 번 손실을 크게 보게 돼요. 근데 두 번 크게 손실을 보고 나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접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에 전념해서 부유하게 사시다가 마감을 하세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여기 있죠.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에 하나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다야 다 그냥 연중 내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한참 투자할 때 쓰시던 말인가 봐요. 20년 뒤에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할 거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이런 명언을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본인은 주식시장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관점 중에 하나로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160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대략 한 7, 8, 9, 10 대략 한 400년 가까이 유럽과 미국은 오랜 세월 주식 거래를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뭔가 법칙을 찾아서 계속 찾아 헤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연구를 거듭해요. 이게 여기서 주가가 뭐 오늘 요만큼 오늘 고가에서 저가까지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내일은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날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그 많은 활동 중에 나온 것들이 각종 보조지표들입니다. 그 보조지표들로 뭔가 내일과 모레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많은 시도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역사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는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런 주식 거래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던 사람들인 거예요. 처음 주식 거래를 해본 겁니다. 그냥 마냥 올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서 폭락을 맞죠. 이게 400년이나 지난 지금 세월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400년 전에 이미 겪어봤었던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는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300년 전에 사셨던 분, 200년 전에 사셨던 분, 불과 100년 전에 사셨던 분, 똑같이 했었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주식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겨났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변모해 왔지만 주식회사라는 것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상법상 그 회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나머지 하나가 이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의 특징은 이런 오너가 돈을 전부 다 내서 그 회사를 만드는 케이스가 아니죠. 주주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주식을 사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그 자본금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채무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뭐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주주들이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이제 은행이 주주들한테 주주들 이 회사가 빚진 거 있으니까 나중에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주식회사의 특징이 이제 그렇습니다. 또 회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번 이익금으로 배당을 주게끔 되어 있고, 투자한 만큼 주주들에게 주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증권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양도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양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식회사의 구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이제 발기인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사를 만들 것이냐. 이제 발기인이 구성이 된 다음에 상호를 정하죠. 무슨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도 작성을 하죠. 그리고 주식 발생 사항을 결정을 하고 여기서 둘로 갈려요. 발기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모집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 설립이라는 거는 이 발기인들이 직접 그냥 돈을 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주주들이 이제 돈을 내가지고 모여서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은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소규모 설립을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그냥 다 인수를 합니다. 회사가 작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크다 그러면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할 경우에는 요 방식 모집 설립을 거칩니다. 발기인의 주식 인수, 이제 발기인이 먼저 주식을 인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를 모집하죠. 뭐
뭐 일반 공모 뭐 한다든가 뭐 청약 아니 그 신규 상장을 할 때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주주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 주주에 대한 청약을 받고 발기인한테도 이제 주식을 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납입을 하고 창립 총회를 하고 임원을 선임한 다음에 설립 경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동일합니다. 다시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설립 등기를 하고 이제 법인이 최종 설립되는,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등록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무부에 정리되어 있는 주식회사 설립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주식회사가 설립이 될 때는 결국 그냥 우리가 회사라고 부르지 않고 주식회사라고 부르죠. 주식을 발행을 해서 발기인이 사느냐, 이거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케이스를 보자면 여기는 귀족이 이 회사의 주식을 그냥 전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그 유휴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배정을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주식회사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설립 구조와 재무 구조를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판을 깔았다가 결국 요 내용은 나중에 기본적 분석에서 다시 설명드려야겠다 해서 내용을 좀 쓰다 말았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에 회사를 10억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3억을 빌려요. 처음에 회사를 그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13억이 필요했었다. 내가 이제 10억이 있는데 그 중에 3억을 은행에 빌렸다 해서 13억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부채가 3억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1년 수익이 1억이 돼요. 그러면 자본 잉여금이 1억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이랑 엮일 것 같아서 요거는 기본적 분석 구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만들었었던 이 자본금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거나 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가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본금이 늘게 되면 증자가 되는 거고 자본금이 줄게 되면 감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증자와 감자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증자는 주식을 처음 발행했었던 것보다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립을 할 때는 이 회사의 주식의 수는 그냥 뭐 100주였어요.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발행을 하면서 우리 한 50주 정도를 더 발행해서 총 150주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주식을 추가 발행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고, 또 거꾸로 자본금을 줄이면서 주식의 수를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이 둘 간에는 둘 다 두 개의 종류씩 있는데 증자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고, 반대로 무료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감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의 수를 줄여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줄이면 주주들의 손해죠. 그러니 주주에게 돈을 주고 주식의 수를 줄이게 됩니다. 이걸 유상감자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 회사의 건전성이 제고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감자는 무상감자예요. 대가 없이 그냥 손실을 보면서 주식의 수를 줄이는 거죠. 주식 병합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본 결손금이 많이 발생되게 되는 경우,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무상감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사용을 하고 증자와 감자가 되는지 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한 다음에 영업활동을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자본이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를 먼저 보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늘었어요. 돈이 많이 벌어서 잉여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냥 회사에 남겨두어요. 그러면 유보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결국 유보금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느냐, 그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나뉘어지게 되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손실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자를 하게 되고, 감자를 한 다음에 다시 영업활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자본이 손실되게 되면 그냥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자본금을 확충한 다음에 영업활동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이걸 유상증자를 설명을 해보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 손실이 되고 나서 발생되는 구간, 여기가 유상증자가 됩니다. 이걸 연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주식을 발행을 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자본 증가가 돼서 올해는 재투자를 하거나 유보금을 확충을 했어요. 근데 해보고도 해놨는데도 유보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업활동을 한 해는 그렇게 했어요. 2016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재투자도 하고 유보금도 만들고 무상증자도 나갔던 겁니다. 근데 2017년에는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져서 자본이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감자까지 갈 정도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서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내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주식 발행을 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영업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또 돌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를 볼 때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 회사인지, 거꾸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 손실이 계속 발생돼서 계속 유상증자가 나오는 회사인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매년 유상증자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자본 손실이 생겨서 다시 유상증자를 하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요렇게 돌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상증자가 나오지는 않고 영업활동이 생길 때마다 계속 유보금이 늘어나고 또 무상증자가 생기고 또 유보금이 늘어나고 여기서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이 회사가 좋은지 이 회사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회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본이 증가돼서 무상증자가 계속 나오고 유보금이 확충되는 회사가 좀 더 안정적인 회사니까 유보금 부분과 또 그냥 단지 차트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무상증자가 자주 나온 회사인가 유상증자가 자주 나온 회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극단적인 거래를 하자면 유상증자가 나온 회사는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아예 정말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상증자 중에서도 유상증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그냥 무조건 다 나쁜 건가요? 라는 생각도 드시죠? 네, 그래서 기업이 단지 주식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다 썼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발행하고 있는지, 발행이 아니죠. 돈을 어떻게 늘리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이 돈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은행 대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중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배정과 삼자 배정과 주주 배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주 배정은 그 권리락 시점까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그 권리를 줍니다.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주들이 가지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돼서 그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 배정은
모든 주식 거래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다 보니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큰 회사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삼자 배정은 자금 출처가 확실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를 딱 정해서 이사회에서 저 홍길동이가 지금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주기로 했어요. 30억. 그래 그러면 30억 원어치를 홍길동에게 주식을 발행을 해주고 우리가 30억 원어치를 자본금으로 확충을 하자. 요렇게 이제 결정되는 게 삼자 배정입니다. 근데 이게 삼자 배정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삼자 배정은 호재고 주주 배정은 악재고 일반 배정은 잘 모르겠다? 뭐 요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된 배경 자체를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언제 주식을 발행을 하죠? 자본의 손실이 생겼거나 자본이 부족할 경우, 뭔가 자본을 충당해야 되는 경우에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결국 주식 발행이라는 그 자체가 기업이 돈을 늘리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까지 돈을 늘리려고 하나? 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으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는데 채권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꼭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자 소득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이 이자 청구권을 가져요. 주식과 비슷하죠. 주식도 회사가 돈을 벌던 안 벌던 뭐 그거랑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이런 채무를 이행하라는 강요를 하진 않지만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이 이자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과 상충되냐면 배당 이익과 연관이 있어요. 이 주식은 배당 이익을 선택적으로 주거나 말거나를 할 수 있지만 채권은 무조건 이자 청구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요것을 단순히 1대1로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방법으로는 은행의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기업의 재무 건전성 자체를 은행이 평가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신용 등급과 재무, 비전, 사업성 등을 다 은행이 일일이 판단을 해요. 우리가 가계대출을 받으러 가더라도 거기에 왜 가계대출 담당 그거 하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이제 보면은 뭐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일일이 다 꼼꼼히 보시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이런 거 다 판단하고서 대출을 내주고 또 다른 은행의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다 확인을 하고 최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환 금액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대출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까발려야 돼요. 결국 주식회사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증받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이용해서 감리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은행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평가를 또 받아서 여기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있는 겁니다. 번거롭죠. 더구나 내가 어떤 특정 A은행에다가 1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B은행도 20억을 빌렸어요.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 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B은행에서 내가 2018년 12월까지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2019년에도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네 회사 올해 재무 상태가 좀 불안정해. 이제 내가 이거 20억 못 빌려주겠어. 연장 못 해주겠으니까 2018년 12월까지 돈 갚어. 이러면 당장 한두 달 만에 이 20억을 만들어서 갚아야 되는 리스크에 또 놓여요. 자, 그렇다면 또 비교를 해보죠.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을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회사가 불리하죠? 은행 대출이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호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만 일반 배정을 해보자니 청약률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뭐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반 배정으로 했을 때 청약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돈은 30억인데 30억 원어치를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한 8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38에 24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억을 또 충당하려면 은행에다 또 빌려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삼자 배정을 받는 것이 가장 그냥 간편하죠. 왜냐면
주주 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이 그냥 주식을 다 갖다 팔아버리니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는 리스크 때문에 주주들이 실망을 하고서 그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식을 갖다 팔아버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회사 입장에서는 삼자 배정 유증이에요. 근데 삼자 배정 유증을 내려고 홍길동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홍길동에게 빌려달라고 할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근처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설득할 사람도 없다?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것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인 겁니다.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온 것들은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유상증자 기준이 그럼 다 나쁜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이제 뭐 나쁘다와 좋다 이제 있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나쁘다로 많이 받아들여지세요. 이거는 증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쁩니다. 삼자 배정이든 주주 배정이든 일단 나쁜 거예요. 하지만 좋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는 거예요. 뭐 대체로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기는 힘들죠. 하지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요. 근데 이게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여요. 유보금이 생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장 증설을 하면 돼요. 근데 왜 공사비가 부족할까요? 이 부분이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라는 그 자체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튼 살펴봤더니 이 회사가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다든가 혹은 이 회사가 원래는 뭐 자동차 부품 회사였어요. 근데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다가 화장품 회사로 갑자기 바뀐다라고 지난 한 5년 동안 막 2배, 3배가 될 정도로 막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력이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상장한 지는 수십 년 됐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로. 근데 화장품 회사로 바뀌고 나서 5년 만에 2배, 3배가 막 커질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공장 증설을 하는데 대략 한 500억이 필요한데 이 회사가 꾸준히 또 유보금은 또 쌓아놨어요. 뭐 50억, 뭐 2배, 3배 커졌으니까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번 거예요. 조금 더 필요해요. 한 100억만 더 있으면 공장을 짓겠어요. 근데 이게 100억이 부족해가지고 공장 증설을 못한다? 이럴 때 나온 유상증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좋은 건 맞습니다. 드물어요. 근데 대체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튼 공사비가 부족해서 발생된 증자에 대해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다 인 거고요. 또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막 코스피 지수가 막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종목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회사로 변모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5년 정도 쭉 돈을 벌면서 2배, 3배 뻥튀기 되고 있으니까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상증자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잘 모르겠죠. 결론은 그겁니다. 왜 하는지 봐야 돼요. 투자 설명서를 자세히 뜯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종목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권리락에 맞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그냥 넋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그 감리에서의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감리사가 보기에 이거 좀 별로야, 위험해, 이렇게 의견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써놨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유상증자 그 공시 통과를 할 때까지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회사가 이런 위험도 있고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고 라고 할 정도의 자세하게 솔직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투자 설명서는 정말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유상증자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유상증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안 좋겠죠.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유보금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본의 구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부채의 구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유보금은 얼마나 쌓아놨는지 이걸 보시면 이 회사가 갑자기 뭔가 큰 일을 할 회사인가? 아니면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유보금으로 다 충당이 되나? 뭐 아니면 그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나? 그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뭔가 이런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공장, 메인 공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공장에서 돈을 꾸준히 벌고 있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막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양은 일단 플러스긴 플러스예요. 근데 너무 조금씩 버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벌고 가끔 이렇게 적자 한번 나고 너무 조금씩 벌고 적자 한번 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결국 수익 구조는 횡보를 하고 있는 회사가 뭔가 반도체 회사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이 회사가 자꾸 사업 다각화를 하네 뭐네 사업 다각화라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업 다각화라는 것이 굉장히 양날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삼자 배정 나오든지 주주 배정 나오든지 일단 유증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 다각화라는 말 이퀄 나 유증할 거야. 자, 유증을 안 하면 이 회사가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다? 채권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은행에다 대출을 받는 방법이죠. 이렇게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증자를 합니다. 이 증자를 할 때는 삼자 배정이나 주주 배정이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 다각화라는 뉴스가 나오면 일단 긴장하세요.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하죠? 만약에 사업 다각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삼자 배정 유증이 딱 나오죠. 그러면 두올산호처럼 막 2배, 3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주 배정이 나오면 그냥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20%에서 30% 정도까지 폭락을 합니다. 물론 이 투자 설명서에 따라서 이 회사가 정말 호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악재인 건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는 뒷일이고 여튼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유보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유보금이 대략 한 500% 정도 이하다 그러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아예 검색식에다가 유보금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유보금 500 밑에는 그냥 나오지도 마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도 위험한 종목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라면 HTS를 열어보시면 차트에 유상증자를 이전에 냈었는지 안 냈었는지를 보는 화면이 있어요. 자, 예시로 가지고 온 차트는 현대상선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2004년, 5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권리락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증권리락이 나오든가 유증권리락이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증권리락은 대체로 이게 극단적인 경우일 겁니다. 막 마이너스 50%라든가 마이너스 70%인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권리락이 10% 남짓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무조건 유증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증 나온 케이스를 한번 보죠. 2006년에 한 번, 2006년에 또 한 번 냈죠. 1년에 2번이나 나갔어요. 그리고 2010년에 또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또 나가요. 2013년에 또 한 번 나갑니다. 2015년에 또 한 번 나가요. 그리고 2017년에 또 한 번 나갑니다. 자, 지난 10몇 년간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 것만 대략 더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나갔어요. 자, 7번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요겁니다. 요거 7번이나 요걸 반복한 겁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이나 여기 지금 돌고 온 거예요. 자본이 없으니 주주님들 주식 발행할 테니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활동을 7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겠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얘가 지금 대략 여기가 28만원, 29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4,000원입니다. 이걸 미리 알 수 있어요.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내는 회사는 일단 위험한 회사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어떨까요?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크게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준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이 공짜로 준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보면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을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10만원짜리 주식을 샀으니 10만원짜리 주식을 하나 더 주겠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목 토론방에 글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미래는 참 밝아요. 자, 10만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10만원어치 주식을 똑같이 카피페이스트를 해서 준다? 그 회사 망하겠죠. 정말 돈이 무슨 땅 파가지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금광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그냥 자기네가 발행한 주식을 무료로 2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냥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기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글을 올리면서 주주들을 현혹하죠. 그냥 지금 덮어놓고 사면 돼. 주식 공짜로 또 하나 준대. 이렇게 이제 글들을 많이 올리면 그걸 또 믿어요. 그런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쁜 관점에서 보자면 이 회사의 유보금으로 결국은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왜 이 유보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유보금으로 쓸 데가 그렇게 없어? 아니, 공장도 만들어도 되고 신사업을 해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왜 하필이면 무상증자를 해? 라는 거는 나쁘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주식이 늘다 한들 결국 뭐 가치야 똑같긴 하지만 자본금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라서 결국 그러니까 주식이 늘어나도 주주들의 가치는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똔똔 이퀄이에요. 내가 만약에 현재 10만원짜리 주식 10주를 사서 1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자, 이게 1대1 무증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상증자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5만원짜리 주식을 20주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100주가 아니지. 이거 100만원이죠. 자, 똑같이 100만원인 거죠. 이거는 회사 안에서 그냥 자본금, 그러니까 유보금을 자본금으로 갖다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10만원이 5만원이 됐든 10주가 20주가 됐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바뀐 바가 없어서 그럼 결국 그냥 뭐 이벤트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겁니다. 결국 무상증자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하지? 라는 거예요. 이게 무상증자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주된 케이스는 무상증자를 내는 것은 유상증자를 내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 꼼수죠. 무상증자를 내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지만 유상증자를 바로 냈을 때 무상증자로 인한 착시효과로 인한 호재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상증자라는 악재와 똔똔시켜서 덮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심지어 유무상증자라고 그냥 동시에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덮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라고 그냥 다 무턱대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굳이 따지면요, 회사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냥 증자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다 악재인 것 같아요. 사실 증자를 한다는 거는 회사가 주식을 왜 더 발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잘 되면 그대로 쭉 가면 돼요.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무상증자는 착시를 노리는 거래입니다. 근데 이게 또 2017년 후반부터 또 잘 안 먹혀요. 사람들이 또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서로 알려주고 하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1대1은 거의 안 먹혀요.
그나마 1대2 정도? 그냥 그 정도 돼야 조금 먹히고, 뭐, 최근에 3분 전밀 전자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DA 테크놀로지도 있었죠. 1대4 정도 돼야 조금 약발이 있달까? 근데 DA 테크놀로지도 또 약발을 못 받고 있죠. 또,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공장이 증설되고 신사업이 잘 되고 한다 그러면 서서히 우상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미 폭락을 한번 맞았어요. 왜? 주주배정이기 때문에 폭락을 한번 맞은 거거든요. 근데 요 상태에서 폭락을 맞은 상태에서 유상증자의 방향이 좀 좋은 방향이다. 투자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냈군 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중기적으로는 끌고 가볼 만해요. 중기적으로 대략 한 달에서 두세 달 정도는 끌고 가볼 만합니다. 하지만 증자라는 이 컨셉 자체가 장기 투자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케이스는 정말 이 회사가 호재가 너무 많을 때, 뭐, 삼성에서 독점 계약을 해줘가지고 공장을 만든다? 뭐,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호재죠. 하지만 삼성 부품사는 그런 식으로, 부품 납품을 하지 않죠. 리스크를 분산시키죠. 여기저기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독과점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공장 가동률이 100%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 나온다? 저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유상증자는 폭락을 이용한 거래만 한다. 그래서 폭락을 하고 나서 단기, 중기적으로 올라오는 고기만 딱 노려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이어서 다음 케이스로는 액면병합과 액면분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이어서 액면병합과 액면분할입니다. 둘 다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면병합은요, 액면가가 적은 주식을 합쳐서 액면가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 금액이 작은, 뭐, 예를 들면, 5만원짜리 주식을 뭐 1000만 주를 발행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병합을 하게 되면은 뭐 5만원짜리가 병합이 돼서 이제 뭐 액면가가 이제 늘어나게 돼요. 가령 5만원 이게 얘가 별로 안 좋겠다. 이거를 뭐 한 500원이에요. 한 500원짜리가 1000만 주예요. 그러면 얘를 뭐 병합을 해가지고 뭐 한 1만원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20개를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나누기 20개만큼이 이제 되는 겁니다. 1000만 나누기 20개면은, 10만의 반, 10만의 반이니까 이제 5만 개가 되겠네요. 이제 요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50만 개인가? 50만 개네. 50만 개. 이렇게 합쳐놓은 거,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1만원까지 병합하는 것을 액면 병합이라고 합니다. 이 병합을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의 주식 수 자체가 줄죠. 그러니까 1000만 개짜리가 50만 개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게 병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의 그 금액 주당 단가가 많이 낮춰져 있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거든요. 많지 않아요. 2018년 기준으로는 총 7개사밖에 안 됩니다. 작년 대비 10%가 또 감소했어요. 액면 변경 기준으로 10%가 감소한 겁니다. 병합과 분할을 합쳐서요. 자, 그렇다면 액면 분할은요, 주식의 그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 그래서 주식 거래가 부진하게 되면 부진하고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주당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촉진하게 돼요. 이 예시가 삼성전자죠. 너무 유명한 케이스라서 뭐 한 300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토막토막 났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액 자체가 낮춰졌기 때문에 착시효과가 생겨요. 결국 이게 무상증자도 착시효과고 액면 분할도 착시효과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총 20개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액면 병합을 할 정도의 액면가가 낮춰진 회사보다 거꾸로 액면을 분할해야 될 정도로 이제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회사들의 주당 단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액면 분할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수를 보면 2015년과 16년에는 대략 한 10개 정도씩이었고 2018년도에는 12개. 액면 분할은 점점 증가 추세죠. 예, 그리고 액면 지금 이게 유가 시장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요. 예, 빨간색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코스닥 시장은 줄었다라는 거는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거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은 둘 다 동일해요. 액면 변경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거래 당일에만 움직이는 경향을 최근 보입니다.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적금처럼 거래 정지가 긴 것을 이용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액면 분할을 예를 들어보면 액면 분할 이제 요거는 예시가 해덕 파워웨이를 가져왔거든요. 예, 요거는 거래 정지를 한 직후에 9% 정도가 상승을 해요. 거래 정지가 요만큼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날 이제 9% 정도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거래 정지 기간을 활용한 거래는 무척 좋아요.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정지시켜 놨다가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면 이날 시장 상황의 수급이 중요하긴 한데 가령 뭐 이날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폭등하고 있다든가 뭔가 이런 그 시장의 수급이 여기저기 쏠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남북 경협이 터졌다든가 같은 이런 테마가 터지면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되는데 오늘 딱히 뭐 거래하지? 라고 이런 그 주도 업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 이 분할 종목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거래 정지 해제가 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뉴스거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뭐지? 하고 들어다 보게 되고 장 초반에 갭상승을 하는 걸 노려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고서 팔 수 있는 그런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려면은 거래 정지가 좀 길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거래 정지 중이네 라는 것이 알려질 정도의 뉴스가 일단 한번 나와야 되고 거래 정지가 대략 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는 거래 정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뭐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부양책으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액면 분할 원래는 액면 병합이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액면 분할도 주가가 많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 정지가 오랜 기간 동안에 나오면 부양책으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끌고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 주가가 많이 낮은 자리였고 또 이 회사가 괜찮은 업력을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지. 뭐 단기적으로는 당일 반짝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지 기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당일은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기거든요. 장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장기는 이 회사 자체를 봐야 돼요. 예, 그냥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근데 중기, 여기까지는 액면 변경으로 인한 접근이 가능한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아래쪽에 있느냐라는 것과, 또, 최근 뭐, 업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거래가 거래 정지 기간 중에 나와 있었던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뉴스나 테마나 업종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고, 여기서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당일 상승할 수 있다. 요걸 그냥 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액면 병합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케이스로 가지고 온 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예, 글로벌 텍스프리도 거래 정지 기간이 제법 길었었고, 액면 병합 그 거래 정지 해제 날 당일날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고서 밀렸는데, 이거는 그냥 추세였어요. 지금 이거 좀 선그려놓은 추세가 있는데, 여튼 추세까지는 올라갔다가 밀린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액면 병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줄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단지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액면 병합했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 해제가 되는 부근, 거기에서 거래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역시 유리하겠고, 중기나 단기는 아까 말씀드린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로 인해서 뭔가 움직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중장기는 다른 종목 분석하듯이 똑같이 기본적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 거래만 이렇게 거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거래하는 패턴도 있기는 해요. 당일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일날 들어가서 요거 먹고 나올까? 라고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빨라요.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냥 갭 한번 탁 튀었다가 그냥 이렇게 쫙 올랐다가 그냥 쫙 내렸다가 한 번 더 탁 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팍 내리꽂히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뭐 마치 한 무슨 스캘핑처럼 뭐 분 단위로 움직여요. 막 3분 단위, 5분 단위, 막 10분 이내 끝나버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게 봉 자체가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상 이 실제 거래 끝나는 거는요, 한번 탁 튀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 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걸 쳐다보고서 막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분봉 쳐다보고서 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참 쉽죠. 한 열흘에서 20일 정도 그냥 묶어 놓고서 한 5%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무난히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액면 병합에 대해서 거래 방법까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 거래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주식이 어떻게 처음에 생겨나고 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짧게 소개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증자나 액면 병합은 일종의 거래 패턴이라서, 거래 방법이라서 자, 증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소개할 수 있는 그 단락이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혹은 액면병합에 대해서 이 이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 커리큘럼을 좀 넣었고, 가능하다면 이 강의가 이제 7주 과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8주 과정을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8주를 만약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실전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하면 좋겠다라는 팁들을 이 액면 병합처럼 몇 가지 예시를 들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기존 데이터들은 좀 어땠는지 그거를 2017년과 8년에 대한 자료를 꺼내서 같이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주인공이 아닌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거래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서야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됐는데, 뭐 시간이 꽤 오래 흘렸는데 이제 뒤늦게 나오죠.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이게 무슨 약자인지도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코리아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 지표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 원래는 코스피가
코스피가 그냥 우리나라 증권 시장을 대표하죠. 코스피를 책정하는 방식은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이 있고 그것을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100%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시가총액 코스피 전체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의 수에 시가총액을 다 더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다 뽑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KRX에 들어가서 직접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코스피 시장에는 919개의 상장사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시가총액 규모가 1,405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데이터를 뽑은 2018년 11월 4일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1,405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에 이제 시가총액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시가총액이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이 1980년 1월 4일이에요. 1980년 1월 4일 날 당시 시가총액 기준을 100으로 놓고 보고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코스피 지수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의 지수는 2000이 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1980년 1월 4일에 비해서 현재의 코스피 지수가 약 2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5년부터 차트로 볼 수 있는데 차트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때부터 확인을 쭉 해보면 결국 코스피 지수는 쭉 중간에 선 하나 그려보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선을 내려가고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올라가죠.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내려도 코스피 지수는 1500선까지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제가 그린 요 선은 거의 대략 PBR 선에 가깝습니다. 시가총액의 자본금 수준이거든요. 이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가증권 시장의 역사도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의도가 그 예전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개척되면서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이제 그때거든요. 이게 완전 허허벌판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의도는 그냥 빈 땅이었대요. 예, 빈 땅이고 이제 처음에 아파트만 이제 시범단지로 생긴 정도? 예,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유가증권은 1956년도에 개장을 처음 했어요. 근데 상장사 12개였고 사실상 국채만 매매를 했었던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우존스 식으로 주가 평균을 지수화해서 발표를 한 게 1964년부터예요. 다 1월 4일 기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이후는 1972년도부터 채용 종목을 늘려가지고 한국종합주가지수라고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1980년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준 시가총액을 100으로 측정을 해서 현재의 상장 종목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방식의 종합주가지수를 계산을 합니다. 1983년도 1월 4일에는 기준 시가총액 시 주가지수로 전환 산출. 이게 이때부터 비교를 한 거고 실제 이게 쓰인 게 1983년부터 공표가 돼요. 그리고 나서 1997년도 9월부터는 전 종목에 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몇 년 안 됐죠. 지금 20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전산 시스템 이 이전에는 가서 전표로 내는 거예요. 그 외에 객장에 가셔가지고 객장 이거 보면서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막 의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거 보면서 저 살래요 팔래요 이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게 85년도인가 그때부터 전산과 이 기존 방식 아날로그 방식을
이렇게 병행하다가 전 종목에 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매매가 시작된 것이 1997년입니다. 제가 주식 시작한 게 1999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 시작하면서 되게 늦게 시작했구나. 이제서야 주식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되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전 종목 전산 시스템 매매가 된 지 따지고 보면 2년밖에 안 됐어요. 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식을 한 거더라고요. 거의 한 저도 10 몇 년이죠. 중간에 뭐 몇 년씩 쉬기는 했지만 여튼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코스피의 그 다양한 기록들이 좀 재밌는 기록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출처는 그 나무위키인데요. 지금 보면은 장중 최고치는 1918년 올해 1월 29일입니다. 2607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이제 종가는 2598포인트 찍고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18년의 일입니다. 2018년의 일.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내리네 마네 폭락을 하네 뭐네 다 말했어도 그동안에 코스피가 해왔던 일에 비하면 여기 장중 종가 최고치 찍고요. 요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요만큼. 그동안의 코스피의 왜 이러지? 그동안 코스피의 기록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만큼 내려온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대급 상승을 했었던 자리들을 놓고 보면요. 이게 뭐 금융위기 때가 많아요. 98년도 IMF 때, 그리고 2007, 8년도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역설적으로도 폭락 직전에 이제 역대급 상승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폭락 직전이 아니구나. 폭락 직후군요. 폭락 직후입니다. 역대급 상승을 한 게 폭락을 하고 나서 역대급 상승을 한 거예요. 역대급 하락을 하니까 역대급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요게 역대급 상승했던 게 코스피 지수가 8.5%가 올라요. 2008년도 코스피 지수가 11.95%가 오릅니다. 이거는요, 그냥 웬만한 종목은 오늘 다 상한가 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상한가가 또 플러스 30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플러스 14%였습니다. 근데도 이게 지금 14.9니까 15%죠. 지금 이게 지금 지수가 이렇다는 얘기는요, 거의 전 종목 그냥 다 상한가 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코스닥도 아니에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전 종목 그냥 다 상한가 친 겁니다. 역대급 하락을 놓고 보면은요, 1981년도에 마이너스 13% 찍었던 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역대급 하락이 2018년 없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올해 많이 내렸죠. 역대급 하락에는 게임도 안 됩니다. 2018년에 가장 많이 내린 게 4점 몇 %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이 내렸던 거는 2008년, 2011년 5.8%, 6.2% 이 정도 좀 내려야 역대급 하락했구나 하는 거지. 지금 요 정도는 뭐 그렇게 내렸다 라고 하기도 애매한 자리입니다. 결국은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코스닥은 코리아 잠깐만, 이게 지금 저희가 빠졌네요. 코리아, 이게 이제 오가 이제 여기 들어가죠. 자, 코리아 시큐리티스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입니다. 이게 코스닥이 생겨난 그 배경은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컬처 테크놀로지, CT. 이 세 가지의 기업들과 벤처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다. 자, 이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밀어주자라는 취지로 1996년 7월에 개설이 됩니다. 첨단 벤처 기업의 중심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생겼지만 사실은 나스닥을 뺏겼어요.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스닥 뺏기고 이름도 또 비슷해요.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줍니다.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나 뭐 스톡옵션 행사이익 같은 것들을 이제 요런 세금들을 비과세 해줘요. 그리고 뭐 상속이나 증여재산 같은 평가를 할 때 코스닥 시장의 시세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이걸 평가를 이제 상속세 같은 거를
이런 평가를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자금 조달 능력이 증대될 수 있죠.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그 많은 회사들이 자금을 어디로 끌어오겠습니까? 은행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끌어다가 뭔가 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기업의 홍보 효과도 생겨납니다. 우리 코스닥 상장업체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신력 제고. 코스닥 상장업체니까 뭐 주주들뿐만 아니고 이제 소비자들 또한 신뢰도가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상장 개수는 1301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228조의 규모예요. 이게 옛날에는 코스닥 시장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자체가 너무 막 그냥 우후죽순, 그냥 막 아무나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상장을 하는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름도 막 듣보잡인 경우도 많고 막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이 이런 등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뭐 증권사라든가 뭐 유사투자자문업이라든가 뭐 이런 등락을 이용하는 시세 차익을 어쨌든 이 시세 차익이 이게 커야 뭔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쭉 이렇게 우상향하더라도 이 등락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투자 관점,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투자 자문 회사들은 특히 이제 코스닥을 위주로 거래를 하는 약간 좀 이런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사실 코스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우량한 회사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웬만한 회사들이 또 다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죠.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놓고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뭐 CJ ENM이라든가 뭐 티슈진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이전 상장된 회사를 놓고 보면 뭐 LG U+, 뭐 NHN, SBS, 강원랜드, 뭐 내노라 하는 굵직굵직한 회사는 다 코스피로 짐 싸서 넘어갔어요. 뭐 신세계 건설, 아시아나항공, 에이블CNC, NC소프트도 코스닥에 있었고요. 또 웅진코웨이, 이수페타시스, 뭐 키움증권, 뭐 현대중공업도 코스닥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토지신탁, 동석, 카카오. 뭐 최근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전 상장한 것은 이제 2018년 3월에 이전한 셀트리온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를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아질만 하면은 빠져나가가지고 쭉 빠지고 시가총액이 높아질만 하면 빠져나가가지고 쭉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출신으로 코스피로 넘어가는 회사들은 참 많지만 코스닥 지수는 500에서 700선 사이를 못 넘어요.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재미삼아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의 종류로는 코넥스도 있습니다. 코넥스는 코리아 뉴 익스체인지의 약자이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목적인가?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요만큼만 빼고 볼게요. 자, 요만큼 빼고 보고, 지금 여기는 코스닥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자, 요건 빼고 요 밑에 것만 보세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이제 은행 대출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코스닥 진입까지의 기간을 놓고 보니까, 2004년 정도에는 코스닥에 있다가, 그러니까 기업이 처음에 설립이 돼가지고 코스닥 진입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니까 9.3년 정도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2011년에 들어서서 보니까
회사가 설립돼서 코스닥 진입할 때까지 13년이나 걸려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은행 대출에만 편중이 돼서 은행에 좌지우지 돼서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 이게 안타깝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회사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약간 마이너리그 형태로 뭔가 좀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초기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시장 제도입니다. 코넥스죠. 코넥스는 뭐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하는 방식이 또 쉽지도 않고 또 그래서 또 동시효과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든가 뭐 투자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현재는 146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규모는 약 6조 정도가 됩니다. 규모만 세 개를 비교해 보면요. 자, 코스닥은 200조, 코넥스는 6조예요. 굉장히 적죠. 자, 근데 코스피를 보면 또 1405조입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요. 자, 코스피 1405조고요. 코스닥 228조고요. 코넥스 6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메이저리그가 어딘지는 딱 아시겠죠, 이제? 사실은 코스피가 메이저리그예요. 코스피의 종목들을 위주로 거래를 해야 뭐 장기적으로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따라가기가 참 쉽겠죠. 코스닥 안에서는 정말 우량한 종목을 잘 고르든가 아니면 단기와 중기 종목을 위주로 핸들링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지수들을 그러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지수는 결국 종목의 합입니다. 이건 지금 코스피의 PBR이에요. PBR이기 때문에 이건 자산 가치를 나눈 거라서 결국은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반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 지수를 종목의 합으로 보는 이유는 이거는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내가 정말 막 이렇게 나무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정말 비싸요. 이게 몇 미터만 넘어가더라도 막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막 그냥 갑자기 뻥뻥뻥 튑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막 멋진 나무라고 쳐봐요. 이게 하나당 막 한 5, 6천만 원 할 겁니다. 이거면 되게 비쌀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나무 자체가 어쨌든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싼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샀다고 쳐요. 그리고 이 나무를 뽑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이걸 심을 데가 없거든요. 그냥 이 숲에다가 그냥 놨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죠. 시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내 나무, 아주 우량한 이 나무를 냅뒀는데, 이 숲에 불이 납니다. 자, 이 숲에 불이 나면, 지금 요 나무만 불이 나나요? 요 나무만 불이 나나요? 불이 나면 전체가 다 타죠. 내 나무가 여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이 타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장이 온다던가 이러면, 그러니까 종목은 결국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순서가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뜯어보고 심지어 뜯어보지도 않죠. 그냥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시작은 지수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를 먼저 보고 현재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사실. 현재 지수가 내리느냐 오르느냐 거기부터 투자를 시작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그려볼게요.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자, 올랐다가 내립니다. 내렸으니까 또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또 올라요. 다시 내렸으니까 또 올라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내린 상태인데 더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려도 상관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사실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라고 할지언정 여기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요런 게 없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지언정 어쨌든
상승을 확인을 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집 팔고 차 팔아서 정말 주식 거래 하실 거면 이럴 때 사세요. 요럴 때 사세요. 요럴 때 사시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는 거지. 지수가 내려가고 있을 때 막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막 무리해서 주식 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거래를 하실 때는 여유 자금을 하고, 여유 자금을 하더라도 주식을 하는 목적부터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주식을 하는 이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저는 주식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다 나가서 부동산 거래하면 돼요. 부동산이 좋다? 그럼 부동산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 코인이 좋다? 그럼 코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에요? 그러면 뭐 채권을 하든가 국채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뭐 신흥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뭐 펀드로 간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야 내가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관점, 이 안목 자체를 먼저 키우는 게 필요하고 그 안목을 통해서 지수가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지수가 어느 자리에 있고 경기는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경기 순환에 대해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기 순환은 이것도 결국 파동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크게 네 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호경기, 그리고 후퇴기, 그 다음에 불경기, 그 다음에 회복기. 이게 반복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형성이 됩니다. 호경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제 활동이 그냥 막 아주 신나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도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득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냅니다. 생산을 막 늘려요. 생산을 늘리니까 고용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제품을 많이 파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호경기,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게 되니까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해요. 뭔가 막 공장도 늘리고 막 이러면서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되게 됩니다. 호경기의 특징이 지금 이래요. 자, 호경기 다음에 오는 후퇴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정점을 찍고 도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경제활동이 둔화됩니다. 호경기 때 앞에서 여기서 공장 증설을 해놨잖아요. 공장 증설을 해놨는데 경제활동이 둔화가 되니까 생산이 늘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살려는 것보다 제품이 더 늘어납니다. 막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소비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물가는 내려가게 되고 혹은 과잉, 물가가 내려가는 거는 일단은 과잉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생산 과잉이 돼가지고 제품이 막 여기저기 막 널려 있으니까 막 물가가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만들어내서 아까 여기에서 이제 수요 증가돼가지고 소득이 증가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갔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생산이 과잉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물가가 하락이 됩니다. 제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1,000원을 수익을 내려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1,000원에 못 파니까 700원, 600원, 500원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내려가요. 후퇴기 때 나오는 현상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의 현상은 불경기예요. 불경기 때는 경제 활동이 침체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이 이제 이때는 둔화였고요. 이제 이게 아예 침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생산을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생산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실업이 급증하게 돼요. 그리고 기업에 돈을 못 벌게 되고요. 점점 손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회사가 슬슬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드시나요? 지금 2018년이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를 계속 나오는 것들 한번 보세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가 정점인 것 같습니다. 손해가 생깁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회복기. 경제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경제회복의 징조로 금융시장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금융시장이 먼저 시작해요.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채권과 이건 좀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먼저, 이런, 증시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요런 현상들이 먼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금의 수요가 증대되게 되고, 이제 투자가 증가되는 요런 현상들이 회복기 때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비교를 하자면,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주기는 결국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기부터, 여기까지가 회복기였을 거예요. 자, 회복기부터 결국에는 호경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호경기부터 후퇴기가 온 거고요. 후퇴기부터 불경기가 있었던 겁니다. 불경기부터 다시 회복기가 시작된 거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상황은 여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죠? 혹은 여기죠. 혹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가장 많이 예상되는 구간이 불경기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다음 구간은 회복기인 거예요. 자, 이거를 예시로 부동산으로 한번 예를 드는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부동산. 아파트 가격으로 경기 순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이 회복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는, 여기서 이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경기로 넘어가는 구간을 보면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가 이제 회복기였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확장기, 호경기가 돼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너무 막 그냥 아파트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후퇴기가 올 걸로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후퇴기서부터 이제 이 이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의 불경기로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수축기라는 표현을 썼죠. 이제 불경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작됐죠. 2018년 11월입니다. 지금 11월 4일입니다. 지금 11월 4일인데 후퇴기가 시작됐죠. 부동산 경기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죠. 1가구 1주택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을 먼저 먹이고 있고 10억 넘어가는 강남권 아파트들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아파트 가격이 슬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침체되는 불경기가 한번 올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지금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로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제활동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후퇴기는 이미 2016년부터 2017년 때 이미 후퇴기가 충분히 있었고 또 아니면 이제 2018년 초죠. 예, 요 정도쯤이었었고 불경기는 2018년 내내 있었던 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죠. 이거를 지수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수, 이건 연간이라서 볼 수가 없겠네요. 자, 이거는 2018년도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2018년 1월이 여기에요. 예, 여기부터입니다. 차트로만 놓고 보면 계속 왔다 갔다는 반복했지만 쭉쭉 빠졌어요. 그냥 올 한해는 그냥 쭉쭉 빠진 겁니다. 1년 내내 그냥 주가 지수는 폭락했어요. 그쵸? 그냥 쭉 내립니다. 1년 내내 그냥 내린 겁니다. 이거를 불경기라고 하지 언제를 또 불경기라고 하겠어요.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내려왔었던 불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설명드릴 거는 금리인데요. 금리와 그러면 주가와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예, 요거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교재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복사해오면 라이센스 위반이죠. 예, 요거 블로그에 있어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발췌해가지고 온 거고요. 출처는 거기입니다. 자, 순서는 주가와 경기와 금리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결국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네, 이거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튼 이 차트는 이렇게 생긴 형태는 머릿속에다가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한번 하고서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 상황.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경기 순환에 대한 도표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거기서 표현하는 그 경기? 그거는 GDP 성장률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와 주가 간의 상관관계. 요거 보지 말고 그냥 단순히 요거만 먼저 생각해 보자고. 자, 금리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하실 때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주주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돈을 버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자, 우리나라의 금리가 예전에 1980년도, 1970년도에는 금리가 20에서 30%였어요. 자, 1년 동안에 20에서 3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주식을 하겠습니까? 주식 안 하죠. 그때 당시에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야, 너 주식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 좀 넣으면 안 되니? 그런 어른들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20에서 30% 수익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이었고, 그렇게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권장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은행 금리 어떻습니까? 2%에서 3% 받으면 다행이죠. 1%대죠. 지금 은행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이용해서 이걸로 뭐 한 2%대 혹은 3%대 모기지로 주택담보대출을 내고 그걸로 월세 수익을 내죠. 임대사업자 사업을 많이 합니다.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날 거예요. 그게 대략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집을 사서 월세 수익을 내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인상이 돼서 크게 금리 인상할 것도 없어요. 3%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월세 수익과 금리가 같아져요. 그러면 이거 공실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돈도 줘야 되고 또 가끔 집도 고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픈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은행에다 넣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던 돈들이 임대사업자의 그런 돈들이 은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빼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다 거래를 하던 것들을 돈을 빼서 은행에 넣는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자면 이게 정답입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단편적으로 그래, 금리가 상승하니까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라고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금리가 상승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부동산과 증권,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이제 은행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은행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돌아오고 주식에 들어가 있던 돈이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돈을 많이 회수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여기에 몰립니다. 돈이 편중되는 현상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은행에 돈이 편중이 되게 되면 은행은 이걸로 돈을 어디다 쓸까요? 은행이 돈을 주는 이유, 첫 번째, 대출이죠?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대출이자입니다. 이 대출을 어디다 줄까요? 결국은 기업에다가 줘요. 그쵸?
그러면 이 기업에다가 줘서 기업의 영업 활동이 잘 활성화돼서 이 기업이 많이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 은행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기준금리 자체는 살짝 올라갈 수 있지만 실질금리를 또 내릴 수가 있어요. 은행들 간에 금리 편차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또 내줘서 이 대출된 돈으로 사람들이 또 주식 거래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은행이 직접 기관 투자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결국은 금리 상승부터 이어오자면 금리 상승은 은행의 돈이 편중되고 그 돈이 결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와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게 반복돼요. 자, 근데 금리가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달리 금리의 추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의 추세가 상승을 하느냐, 금리의 추세가 하락하느냐도 주가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의 추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금리의 추세는 여기 지금 초록색 상태에서 금리가 현재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이 했느냐, 금리가 하락했느냐라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금리의 추세가 현재 올라가고 있느냐 혹은 금리의 추세가 내려가고 있느냐, 이게 이 방향성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금리의 추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식과 반대인 경우에 채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의 적은 아군이랄까요? 금리의 추세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의 추세가 상승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순서상 주가가 내려가기는 하나 결국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얘기가 되게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내려간다며. 근데 주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는 결국 금리가 오르는 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금리 인상되는 것이 그러면 악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리 인상 자체는 굳이 따지면 악재는 아닙니다. 진짜 악재는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대 라는 불확실성이 진짜 악재예요. 이게 진짜 더 큰 겁니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또 뭐 채권이 하락을 하느니 뭐 아니면은 뭐 안전자산에 몰리느니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울 텐데, 금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모르겠고, 그러면 당장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다, 일단은 주식을 팔자라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은행과의 상관관계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장기간으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도식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들 주가가 내려간다고 한들 결국 금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면은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또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를 반복한다. 결국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금리에 뭐 강한 디펜던시가 있어서 금리를 무조건 따라간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제지표로 주요하게 활용되는 것이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을 드릴게요. 요거는 환율을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는, 이 원달러가요, 이거 원달러 하니까 이 원달러를
1달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달러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1달러라는 거는 1달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달러로 원을 살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해석하실 때 뒤에 것으로 앞에 것을 사는 걸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머니투데이의 그 시장을 읽어주는 남자 그 아저씨가 설명해 주신 건데 이거 굉장히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는 거기에요. 자, 이게 만약에 원 N이라고 쳐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N으로 원을 살 때 얼마냐를 본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뭐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달러 원 이렇게 보면은 원으로 달러를 살 때 얼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라는 이야기는 달러로 원을 산다는 뜻이고요. 원 N이라는 거는요, N으로 원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 환율이 오른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1의 환율이 오른다. 오른다는 건 위로 간다는 거죠. 자, 오른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해석해 보자고요. $1 환율이 오른다. 자, 1,100원이던 것이 1,200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1,100원이었어요. $1가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0원입니다. $1가. 그러면 옛날에는 1달러로 1,100원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로 1,200원을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는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달러를 딱 줬어요. 달러를 딱 주면서, 자, 원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옛날에는 1,100원만 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200원을 줘야 됩니다. 100원 더 줘야 되죠.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죠? 이게 달러를 가진 사람이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라는 뜻은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것, 즉 달러가 오른다는 뜻이고요.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고요. 달러가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더 좋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1달러로 더 많은 원을 준다. 옛날에는 1111원을 줬었는데 1146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손해라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약세다 라는 것과 다 지금 같은 말들입니다. 원화가 약해진다 라는 뜻이고요. 이 얘기는 수출에 용이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옛날에는 수출을 하고서, 그러니까 똑같이 수출을 해가지고 100달러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난달도 100달러 받았고 이번 달도 100달러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100달러를 받았는데 달러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바꾸려고 보니까 지난달에는 1,100원인 것이 이번 달에는 1,200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원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 달러로 받아왔다면 그게 더 이익이죠. 요거를 달러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1비트코인이 300만원이에요. 30만원이라고 쳐보자고요. 3만원이라고 쳐보자. 3만원. 왜냐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비트코인 하나로 피자랑 바꿔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하나가 3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피자랑 바꿔 먹었어요. 자, 근데 누군가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700만원 정도 하잖아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자, 저 비트코인 하나 줄 테니까 피자 10판 보내주실 분 하면은 서로 손들고 난리가 나겠죠? 저는 100판 보내줄 테니까 좀 해주시면, 비트코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돈을 받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똑같이 옛날에도 1비트코인을 받았고 지금도 1비트코인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1비트코인이 30만원이라서 30만원어치 일을 해주고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비트코인을 받으면 700만원이잖아요. 훨씬 이득이죠.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거꾸로 $1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출에 훨씬 유리하다. 수출하는 사람들은 훨씬 이익인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든지 달러로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반대로 수입하는 사람들은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수입을 할 때 똑같이 돈을 더 주고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었으니까
1,000원 주고서 1달러치를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1,200원을 줘야지 1달러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불리하죠? 수입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거예요. 똑같이 여행을 가려고 환전을 해보니까 달러를 조금 줘요. 옛날에는 100만원을 주면은 100만원이면 얼마지? 100만원이면 저기 뭐 1,000달러인가요? 옛날에는 100만원을 주면은 1,000달러치를 바꿔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원을 주면 1,000달러 안 주죠. 뭐 990 몇 달러 줄 거 아니에요. 가치가 더 떨어졌으니까 손해인 거죠.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여행 가는 사람들은 손해다 라는 거고요. 또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은 손해다 라는 거고요. 수입하는 사람들은 손해다 라는 거고요. 환율이 내리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유리하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아, 환율 뭐였지? 이러면 요 표 딱 꺼내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보면 6월달부터 환율은 꾸준히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가 이거 언제죠? 잠깐만. 7월달. 이거 옛날 자료인가 보네요. 이건 옛날 자료고 어쨌든 환율과 종합주가 지수는 반비례한다. 따로 논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뭐 1150이었나 1140을 돌파해가지고 1150을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다행히도 지금 다시 111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조금 주가가 지수가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마 마지막 장표인 것 같은데, 이 장표의 내용은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수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뭘까? 인플레이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플레이션이 뭐지? 인플레이션이 결국 주가 지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뭔가 익숙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돈의 가치가 하락함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좀 적절한 예는 아니긴 한데, 우동이 옛날에는, 짜장면이 옛날엔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그러면 1,000원, 지금은, 짜장면 가격이 한 5,00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1,000원을 주면은, 뭐, 외국으로 치자면, 1,000원을 주면은 물통 하나를 살 수 있었다고 치자고요. 외국으로 치자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1,000원을 주면은 외국에서 물통을 한 반밖에 안 줘요. 물통을 반 잘라서 줍니다. 뭐 종이컵밖에 안 줘요. 그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돈의 가치는 하락함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베네수엘라의 실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약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커피 한 잔 드시려면 돈을 이만큼 들고 가셔야 돼요. 이게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이게 사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커피 한 잔.jpg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돈을 이만큼 갖다 줘야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요 장표만 딱 뜯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수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돈을 자꾸 버는데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거 집에서 사용하는 무슨 샴푸도 사야겠고, 뭐 비누도 사야겠고, 휴지도 사야겠고,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요. 뭐, 외국에서 막 갑자기 난민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뭐 북한이랑 통일이 됐다든가, 수요가 갑자기 팍 늘어나요. 근데 공급이 안 돼요.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제품이 없죠. 그러면 과잉 유동성 공급, 즉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이 안 돼서 돈이 있으나 마나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때 수요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비용입니다. 비용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 생산 비용이 겁나게 비싼 거예요. 뭐 세탁기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는 뭐 한 10만원
그래, 세탁기가 얼마죠? 세탁기가 한 30만 원 하나? 잠깐만, 건조기로 할게요. 자, 건조기가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건조기가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생산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건조기가. 그래서 건조기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왜 장인이라는 게 한 명이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기를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들어요.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면 제품 생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요.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건조기도 1000만 원, 가스레인지도 뭐 한 100만 원, 전자레인지도 한 100만 원 막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싸들고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케이스. 공공요금 자체가 인상되거나 생산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되는 현상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가령 뭐 가스비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를 막 미친 듯이 올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이거랑 같은 케이스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정부가 그 세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막 이런 걸 폭탄으로 막 그냥 던졌어요. 가스비랑 전기세 이걸로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뭐 여기서는 모든 문제가 다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케이스거든요. 또 그렇게 되니까 생산성 자체가 또 공공요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생산성,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나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일을 해도 생산성이 생기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공급 부족이 생기면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원인들은 이런 원인들은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제일 큰 문제, 일단은 주가 상승이에요. 주가 상승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할렘이 생겨요. 수도권으로 편중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로 몰려드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생산을 해도 생산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농업이 그렇죠. 농업으로 아무리 생산을 해봐야 수요는 늘지만 공급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공급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쉽게 수입해올 수 있거든요. 그 공급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그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시골과 수도권, 또 수도권 안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요. 부자는 겁나게 돈을 벌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또 심각할 정도로 막 매일매일 자살 터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돈을 뺏겠죠. 그래서 치안이 불안정하게 돼요. 그리고 할렘이 생기니까 뭐 수도권 안에서도 이렇게 갈립니다. 부자들은 잘 살고, 부자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부자들은 잘 살고, 대다수의 부자들이 소규모의 부자들이 대규모의 서민들과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이거를 꼬집는 영화가 있어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결과 그리고 이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게 맷 데이먼이 주연하신 영화니까 이것도 뭐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액션 영화긴 하지만 사실 경제에 관련된 영화예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제품이 이렇게 이게 다른 나라는 건조기가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 건조기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넣어놓지 않고 다 이거 뭐 커피 마시는데 이렇게 써야 되니까 또 예금도 부족해요. 대출이 또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근데 결국 주가는 또 올라요. 또 희한한 현상이 생기죠. 물가는 상승하고 GDP랑 금리가 낮은 경우에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저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뭐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금리, 그리고 경기 순환 그래프,
그리고 또 뭐 지수, 오늘 설명드린 것들, 그리고 뭐, 이게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증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기업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본금을 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설립하는 건지, 주식의 종류, 주식의 역사, 여기까지 지금 짚어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다음 주는 매매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매매 주문의 방법과 종류, 뭐, 거기 보면은 뭐, 호가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호가 주문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현금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지정가 호가라든가 시장가 호가 사용하시는 방법과 뭐 그 기타 뭐 사용할 수 있는 호가 유형들 뭐 최유리 지정 호가라든가 최우선 지정 호가 같은 뭐 거래하는 방식들에 대한 종류들을 쭉 한번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기본적 분석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학습하시면서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용과 후기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